67세가 된 저는 제가 가족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익명의 메시지를 해변에서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금 조용히 빠져나와 차로 돌아오세요. 손주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저는 제 주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손주들을 보았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희선, 나이는 67세이며 제 인생은 어느 여름날 오후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24년 8월, 유난히 더웠던 부산 해운대에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남편 박진우를 잃고 2년간의 애도 기간을 보낸 후 저는 마침내 손주 준서의 간곡한 초대를 받아들여 준서와 그의 아내 아라가 사는 해변 근처 아파트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 집에서 좀 나오셔야죠.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한참 됐잖아요. 준서는 마지막 방문 때 저를 설득하려 할 때마다 어릴 때부터 짓던 그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유일한 손주인 준서는 29살이었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투자회사에 다니며 새 차를 몰고 항상 사업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그런 준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제 아들, 즉 준서의 아빠인 민수가 준서가 겨우 1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남편과 함께 준서를 키웠고 성공한 준서의 모습을 보는 것은 모든 상실 속에서도 제가 무언가 하나는 제대로 해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일요일 오후 우리는 푸른색 파라솔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와 아라는 계획 중인 어떤 여행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저는 해변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쁨과 서글픔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좋았지만 모든 행복한 순간은 남편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오후 3시 22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들을 믿지 마세요.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100m 떨어진 바다별 카페에 와주세요. 혼자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목숨과 재산이 걸린 일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단 말인가? 순간 준서에게 보여줄까 생각했지만 무언가가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히 그들을 믿지 마세요 라고 언급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손주와 손주며느리를 보았지만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김희선 여사님, 당신의 유언장과 제주도 별장에 관한 일입니다. 제발 즉시 와주세요. 이 메시지에 대해 언급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돼요. 저는 확신 없이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준서가 저한테 그럴 리 없어요. 머리가 좀 아프구나.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닷가를 좀 걸으면서 바람 좀 쐬어야겠어. 할머니, 제가 같이 갈까요? 준서가 즉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얘야. 햇볕을 너무 많이 쬐은 것 같아. 그냥 다리도 좀 펴고 물도 한 병 사오려는 거야. 금방 돌아올게. 저는 지시된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뜨거운 모래 위를 걷는 제 발걸음은 불안정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족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멀어져 미지의 세계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67년 평생 저는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여자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 속 무언가가 제 안에 경보를 울렸고 저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별 카페는 파랗게 칠해진 소박한 목조 건물이었고 모래 위에 플라스틱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년의 한 남자가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제가 다가오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희선 여사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훈입니다. 저는 회계사이고 손주분인 박준서 씨의 투자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제주도 집에 대해 어떻게 아시죠? 저는 여전히 경계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손주분께서 지난 몇 주간 그 집에 대해 그리고 사실상 당신의 모든 재산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2달 전에 서명하신 유언장 서류에 접근할 수 있으신가요? 그 질문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저는 최근 준서의 요청으로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죽은 후 서류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저는 오싹함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훈 씨는 주변을 살피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연히 손주분께서 금융 사기 계획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당신의 재산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하게도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라는 끈질긴 초대, 제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 제 투자와 부동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왜 정훈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이메일 출력물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준서와 M 박사라는 사람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내용은 점차적으로 복용량을 늘려 자연사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는 것과 노인들에게는 가정 내 사고가 항상 최상의 선택이라는 노골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서명한 유언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당신이 서명한 후에 그가 페이지들을 교체했습니다. 그 유언장에서 당신은 스스로 정신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며 즉시 모든 것을 그에게 양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공포가 커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가 이런 짓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신 이전에 또 다른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쪽 친척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몇 달 동안 이상하게 무기력함을 느끼며 그것을 나이와 남편을 잃은 슬픔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물건들, 서류들은요, 나중에 제가 되찾는 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이미 당신이 늦는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준서가 우리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정훈 씨를 따라 근처에 주차된 그의 차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제 이름을 외쳤을 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는 손주뿐만 아니라 제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라는 환상마저 뒤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지만 해변에서의 그 메시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 유산뿐만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지키기 위해 제 혈육과 맞서 싸워야 하는 투쟁 말입니다. 정훈 씨의 차가 해변을 떠나면서 저는 백미러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모래 위에 서서 우리가 떠나는 것을 좌절감에 일그러진 얼굴로 지켜보던 준서의 모습은 제 기억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키운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가 대로에 들어섰을 때 마침내 제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요. 정훈 씨는 교통 상황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노인 대상 재산 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한 분을 압니다. 그가 사무실에서 우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멀어져 가는 해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의 현실이 마침내 온 힘을 다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방금 제 손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제가 치료해 주었던 아이, 몇 년 동안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던 아이, 제 아들의 장례식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 아이로부터 말입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여전히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재무부서에서 12년 동안 일했습니다. 항상 눈에 띄지 않는, 회의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석 달 전 준서 씨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소액이 사라지고 고객 투자금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유용되는 것을요.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내의 한 상업용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말을 이었습니다. 준서 씨가 위험한 사람들에게 거의 5억 원에 달하는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불법 사설 카지노, 스포츠 도박 같은 것들이요.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고객 자금을 유용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5억 원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 빚을 질 수 있죠? 도박 중독은 끔찍한 병입니다. 여사님, 준서 씨는 온라인에서 소액 베팅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판이 커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쉬운 대출을 제공하지만 터무니없는 이자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위험한 사람들과 엮여 있었던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민준이라는 50대 남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세련되었지만 과시적이지 않았고 법률 서적이 꽂힌 책장과 시내를 내다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김희선 여사님, 이런 상황에서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는 제가 앉을 수 있도록 편안한 안락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훈 씨에게 전화로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기분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세상은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 유언장에 정확히 어떤 내용에 서명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2달 전 그날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준서는 남편이 죽은 후 유언장을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서류철을 들고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순한 갱신일 뿐이며 옛 서류들은 새로운 법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페이지가 있었고 저는 그가 가리키는 곳에 서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훈 씨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페이지에 번호가 매겨져 있었는지 혹은 공식적인 직인이나 워터마크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눈을 감고 그 문서를 떠올리려 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전 그냥 걔를 믿었어요. 제 손주니까요. 마지막 문장에서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배신감의 고통은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최근에 비정상적인 증상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과도한 졸음, 정신혼란, 나이에 비해 심한 기억력 감퇴 같은 것들이요. 그때부터 퍼즐 조각들이 더욱 끔찍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잠을 많이 잤어요. 가끔은 하루 종일 졸렸죠. 준서는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우울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 애가 매일 밤 제 차를 끓여주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초가 들었다고 하면서요. 최 변호사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즉시 독극물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그가 정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메일 사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훈 씨는 서류철을 열어 더 많은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제가 모르는 이름의 약물 목록이 있었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이군요. 최 변호사가 목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진정제와 혼합되어 있네요. 의도는 명백합니다. 점차적으로 인지 능력을 저하시켜 노인성 치매나 조기 치매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사소한 건망증, 열쇠를 찾지 못하거나 아는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저를 무능력자로 선언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이었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훈 씨가 어두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찾은 이메일에는 당신이 의심하기 시작할 경우를 대비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집 계단에서의 사고를 언급했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테이블에 기댔습니다. 내 손주가,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최 변호사는 제게 물 한 잔을 건네고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당신을 보호하고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느냐입니다. 우선 당신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겠죠? 저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준서는 분명히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고 분노에 차 있을 겁니다. 지금 그는 위험하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머물러야 하죠? 가까운 친척도 없는데요. 최 변호사는 정훈 씨와 다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 누나가 강릉에서 펜션을 운영합니다. 정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에요. 비수기라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67세의 나이에 도망자처럼 숨어 지내야 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었지만 제 손주가 저를 죽이려 계획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덜 터무니없었습니다. 제 서류나 옷, 그리고 제 진짜 약들은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준서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압니다. 그들이 없을 때 당신의 물건을 가지러 갈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 계획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문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 서명된 모든 문서를 무효화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창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제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함께 해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손주로부터 숨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애가 저를 찾으면요? 저는 목소리의 떨림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저를 겁나게 할 정도로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사님, 상황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손주는 위험한 사람들에게 5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재산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라지면 그는 필사적이 될 겁니다. 필사적인 사람들은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내 손주예요. 저는 마치 그것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듯이 반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당신의 살해를 계획한 사람입니다. 정훈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해달라며 집안을 뛰어다니던 준서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과묵해진 10대 시절의 준서. 저 자신의 슬픔 속에서도 위로하려 했었던 그 아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청년을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저 환상이었을까요? 사무실을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두웠습니다. 정훈 씨는 붐비는 부산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미행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상 백미러를 살폈습니다. 저는 남편이 즐겨보던 서스펜스 영화 속 인물이 된 것 같았지만 이것은 제 실제 삶이었습니다. 가는 동안
제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올 때마다 제 심장은 조여들었습니다. 6번째 시도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저희 정말 걱정돼요. 할머니랑 같이 나간 그 남자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발 급히 전화 주세요. 저는 정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죠. 상황을 뒤집어서 당신을 정말로 도우려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방금 만났는데요. 정훈 씨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타당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저를 모르시지만 당신의 손주는 아시고 증거도 보셨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믿으셔야 할 겁니다. 부디 올바른 사람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준서의 아내 아라였습니다. 그 여자도 연루되어 있어요. 아주 깊숙이요. 정훈 씨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약에 대해 조사한 게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약학을 전공했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로의 불빛을 보며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제 무음으로 해놓았지만 여전히 준서로부터 절박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 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마지막 메시지는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할머니, 방금 할머니 집에 들러서 돌아오셨나 봤어요. 문이 열려 있고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네요. 누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정말 걱정돼요. 제발 전화 주세요. 그 애가 우리 집에 갔어요. 저는 정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마 서류나 재산증명서, 뭐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을 겁니다. 정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증거를 심어놓고 있을지도 모르죠.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밤 10시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나무에 둘러싸여 있고 바다 소리가 들리는 소박하지만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정훈 씨의 누나인 선영 씨는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따뜻한 포옹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뒤쪽 오두막을 준비해 놨어요. 그녀는 작은 정원등으로 밝혀진 길을 따라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이에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오두막은 작지만 편안했고 더블 침대와 깨끗한 욕실, 그리고 정원이 보이는 작은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67년 평생 저는 제가 제 가족을 피해 해변의 펜션에 숨어 지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최 변호사님과 경찰서에 갈 겁니다. 정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서의 아파트에서 당신의 물건을 되찾으려 노력할 겁니다. 당신은 선영 씨와 함께 여기에 머무세요. 전화를 받지 마시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외에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마침내 혼자가 되었을 때 저는 침대에 앉아 충격과 고통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었을 때 이후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게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상실 때문이 아니라 저의 모든 행복한 기억을 파괴하는 배신감 때문에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제 아들 민수가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낯선 침대에 누워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무력한 늙은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유산뿐만 아니라 제 존엄성과 제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제 손주가 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끝내는 것은 저일 것입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있는 방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어제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해변에서의 메시지, 정훈 씨의 폭로, 제 손주로부터의 필사적인 도주, 김희선 여사님, 저예요. 선영이에요.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저는 약간 안도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오래 잔 셈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선영 씨가 커피, 빵, 치즈, 과일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미소는 제 삶이 되어버린 악몽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기분은 좀 어떠세요? 그녀는 창가 작은 테이블에 쟁반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 기분이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며 커피를 마시기 위해 앉았습니다. 선영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이한테 기본적인 얘기는 들었어요. 겪고 계신 일에 대해 정말 유감이에요. 지금은 말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식사를 하는 동안 선영 씨는 정훈 씨가 최 변호사를 만나러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게 휴대폰을 켜거나 오두막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준서가 아마 사방에서 당신을 찾고 있을 거예요. 준서가 저를 찾는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진정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으로 저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텔레비전은 켤 수 있을까요? 정신을 좀 다른 데로 돌릴 게 필요해요. 물론이죠. 선영 씨는 방구석에 작은 텔레비전을 켜며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안내 데스크에 있을게요. 저나 정훈이 말고는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채널을 돌렸지만 사실 아무것도 집중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질문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큰 오해라면 정훈 씨가 틀렸거나 더 나쁘게는 그에게 다른 속셈이 있는 거라면 저는 직접 증거를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훈 씨의 경고를 무시하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즉시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준서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15통, 아라에게서 온 8통, 음성 메시지 3개. 쿵쾅거리는 심장으로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어디 계세요? 할머니랑 같이 나간 그 남자는 절도로 해고된 전 직원이에요. 할머니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경찰이 이미 두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전화 주세요. 저 정말 미치겠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의심이 싹 텄습니다.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할머니 주치의랑 통화했어요. 약을 안 드시면 위험해요. 지금 혼란스러우셔서 제대로 생각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남자가 할머니를 조종하고 있다고요.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조종은 명백했습니다. 준서는 제 두려움을 이용해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정훈 씨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더 낮아져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 그 남자랑 같이 있는 거 알아요. 저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면 저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 집, 투자금, 그 모든 건 이제 법적으로 제 거예요. 할머니가 서명하셨잖아요. 제가 할머니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게 만들지 마세요. 가족에게 망신이 될 거예요.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 어린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협박이었습니다. 정훈 씨가 제게 말해준 모든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메스꺼움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껐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가족의 끈이었던 제 손주가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전화벨이 울려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희선 여사님, 선영이에요. 방금 정훈이한테서 전화 왔어요. 최 변호사님이랑 같이 이쪽으로 오고 있대요. 중요한 소식이 있대요. 1시간 후 정훈 씨와 최 변호사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했지만 단호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로 가득 찬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작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서와 아라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받아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종이 한 장이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듯이요. 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시작입니다. 정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소식이 있습니다. 준서의 아파트에 그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을 때 들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비원이 제 친구입니다. 당신의 물건 몇 가지를 되찾았지만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약 상자를 놓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고혈압 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설 연구소에 급히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복용해야 할 약이 아닙니다. 벤조디아제핀을 포함한 여러 물질이 점증하는 용량으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형사소송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정훈 씨가 봉투를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서가 페이지를 교체하기 전에 당신이 서명했던 진짜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등기소에서 확보한 이 다른 유언장과 비교해 보시죠.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살펴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두 문서 모두 각 페이지 끝에 제 서명이 있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본 문서에서 저는 제주도 집을 돌보는 조건으로 제 재산의 70%를 준서에게 남겼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구입하여 감정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30%는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었습니다. 조작된 문서에서 저는 완전한 정신 상태에 있지만 반복되는 정신혼란과 건망증 때문에 미래의 재산 관리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은 즉시 제 모든 재산의 관리를 준서에게 이전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실히 악화될 정신적 무능력 상태가 될 경우 그를 제 후견인으로 만드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끔찍하군요. 저는 메스꺼움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문서 위조입니다. 최 변호사가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교체된 페이지는 종이와 사용된 글꼴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필적 감정 전문가가 일부 서명이 복사되거나 위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금융정보도 확보했습니다. 정훈 씨가 더 많은 서류를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준서는 상어라고 알려진 사채업자에게 정확히 8억 8,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상환 마감일은 2주 후인데 우연히도 그가 당신의 가정 내 사고를 계획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빨리 알아내셨죠? 저는 공포 속에서도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준서의 활동을 감시해 왔습니다. 정훈 씨가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비리 때문이었죠.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아는 몇몇 인맥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알고 싶지 않다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사 및 형사소송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 역시 당신이 실종되었고 불안정한 전 직원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또한 당신이 초기 치매를 앓고 있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긴급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외쳤습니다. 어떻게 저에 대해 그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죠?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 흔한 전략입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쪽이 보통 지배적인 서사를 만듭니다. 준서는 당신을 낯선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혼란스러운 노인으로 묘사하고 자신은 걱정하는 손주로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훈 씨가 덧붙였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작된 약, 위조된 문서, 사고에 관한 이메일, 나쁜 소식은 법적 절차가 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죠? 저는 제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오싹해지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독립적인 의학적 평가를 받을 때까지 어떤 결정도 중단시키는 임시 가처분 조치를 받아냈습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평가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가하고 결과를 조작하려 할 겁니다. 어떻게요? 최근 당신의 의료 기록을 제출함으로써요. 그 기록에는 아마도 혼란과 건망증 증상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가 조작된 약으로 직접 유발한 증상들이죠. 정훈 씨는 분노한 듯 보였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악마 같은 계획입니다. 우리가 제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무거운 침묵이 오두막에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안에 저는 무능력자로 선언되고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결국에는 편리한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신뢰하는 의사들에게 완전한 의학적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투여된 물질을 보여주는 독극물 검사를 포함해서요. 이것은 당신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주장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둘째, 정훈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재산이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 변호사님은 이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당신의 자산에 대한 모든 이전이나 매각을 동결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최 변호사가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직접적인 대결에 대비시켜야 합니다. 언젠가, 아마도 법정에서. 당신은 손주와 그의 주장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준서와 마주친다는 생각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는 고통, 내 아들의 아들인 내 손주가 돈 때문에 내 죽음을 계획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또 있어요. 저는 완전한 정직함이 필요한 때라고 결심하며 고백했습니다. 제 재산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몇 년 전에 개설한 해외 계좌가 있어요. 스위스 은행에 거의 100만 달러가 있어요. 준서는 그것에 대해 몰라요. 정훈 씨와 최 변호사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미리 안 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신이 없어서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그 일을 처리했거든요. 그가 죽은 후에는 국내 수익만 신고했어요. 최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만약 준서가 재판 과정에서 이 계좌를 발견하면 재산 은닉을 주장하며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훈 씨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기 전에 오두막의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선영 씨가 전화를 받고 창백한 얼굴로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정훈아, 펜션 입구에 차 한 대가 멈췄어. 젊은 남자랑 여자인데 어제 도착한 나이 든 부인에 대해 묻고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서가 우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았지? 저는 겁에 질려 속삭였습니다. 정훈 씨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당신 휴대폰 켜셨죠? 잠깐 동안만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요. 신호를 추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최 변호사는 이미 서류를 서류철에 넣고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해변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로 연결되어 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 차가 그쪽에 주차되어 있으니 그걸 쓰세요. 정훈 씨와 최 변호사가 서둘러 우리 물건을 챙기는 동안 저는 정원을 내다보는 오두막 창가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상황의 현실이 온 힘을 다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서스펜스 영화에서처럼 제 손주로부터 문자 그대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김희선 여사님, 가야 합니다. 정훈 씨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재촉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보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제 옷과 서류가 든 작은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나가 다른 상황이었다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곳 덤불 사이의 좁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선영 씨의 차는 구식 모델이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운전대를 잡았고 최 변호사는 제 옆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차가 펜션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샛길로 들어서며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로 갑니다. 정훈 씨가 도로와 백미러를 번갈아 보며 결정했습니다. 시내에 작은 호텔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눈에 띄지 않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동안 가명으로 거기 머물 수 있을 겁니다. 최 변호사는 그 계획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도에서는 필요한 법적 자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군중 속에 섞이기도 쉬울 겁니다. 서울로 가는 여정은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차가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준서가 우리를 쫓고 있다고 상상하며 좌석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정훈 씨는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운전하며 미행당하지 않도록 대체 경로를 이용했습니다. 그 애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까요? 제가 어느 순간 물었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당신 휴대폰을 펜션까지 추적했다고 해도 우리의 다음 계획을 알 방법은 없을 겁니다. 만약 최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다가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멈췄습니다. 만약 뭐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물건에 추적 장치를 달아놓지 않았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건 편집증이겠죠.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는 이제 너무 편집증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어떤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고 봅니다. 정훈 씨가 동의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예방 차원에서 우리 옷과 소지품을 확인해 볼 겁니다.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버스, 트럭의 흐름은 위안이 되면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중 속에 섞이기 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염과 소음이 강릉 펜션의 평온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정훈 씨 친구의 호텔은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20세기 초건축 양식의 전형인 장식적인 타일 외관을 가진 3층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상철아, 이분들은 내 삼촌과 숙모이신 김민준, 이선 씨야. 정훈 씨는 회색 콧수염을 기른 중년의 접수원에게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아파트에 누수 문제가 생겨서 며칠 묵어야 하신대. 상철 씨는 말의 숨은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3층에 더블룸 하나 비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창문은 뒤쪽을 향해 있어요. 방의 자리를 잡은 후 정훈 씨는 우리의 모든 옷과 소지품에서 가능한 추적 장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약간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개인적인 전화를 몇 통하기 위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더 낙관적으로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박은주 박사님과의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그분은 신경과 전문의이자 법의학 감정인으로 정신능력 평가를 전문으로 하십니다. 매우 존경받고 절대적으로 윤리적인 분이시죠. 그분이 당신의 완전한 능력을 증언한다면 준서의 주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겁니다. 제주도 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다른 재산들은요? 판사님께서 우리가 요청한 임시 동결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팔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수단을 시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 수단이요? 그는 이미 친구와 지인들 사이에서 당신의 정신쇠약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당신의 행동의 변화를 목격했다고 말할 증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치밀하군요. 저는 오싹함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정훈 씨는 방의 유일한 안락의자에 앉으며 갑자기 지쳐 보였습니다. 도박 중독은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막대한 빚과 폭력적인 채권자에 대한 두려움이 결합되면 중독자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행동이든 정당화되는 절망감이 생깁니다. 그의 말은 준서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했습니다. 내 죽음을 계획한 계산적인 괴물이 아니라 도덕 감각을 파괴한 중독에 사로잡힌 병든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행동의 심각성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내 다정했던 손주가 어떻게 그런 잔인함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설명해 줄 수는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는 떠오른 생각을 고려하며 망설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스위스 계좌로 그의 빚을 갚아주면요? 그가 빚을 청산하고 어쩌면 안 됩니다. 정훈 씨와 최 변호사가 저를 놀라게 할 정도로 단호하게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건 최악의 결정이 될 겁니다. 최 변호사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둘째, 근본적인 문제인 중독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몇 달 안에 그는 다시 빚을 지게 될 것이고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자원이 더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셋째, 정훈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 채권자들은 약탈자입니다. 당신이 그만한 규모의 빚을 갚아줬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표적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조언의 지혜를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할머니로서의 제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준서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조금 쉬세요. 최 변호사가 시계를 확인하며 제안했습니다. 내일은 의학적 평가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강하고 명료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낯선 방에 혼자 남아 창밖으로 다른 오래된 건물들로 둘러싸인 안뜰을 내다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십 년에 걸쳐 지은 내 편안한 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망명객이 된 기분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어릴 적 준서의 모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질려 내 다리를 붙잡았던 첫 등교일. 아버지의 죽음 이후 과묵해진 10대 시절. 내 자신의 슬픔 속에서도 위로하려 애썼던 그 아이.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청년.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중독과 절망의 층 아래에 여전히 묻혀 있을까요? 아니면 제 할머니의 죽음을 냉정하게 계획할 수 있는 누군가로 완전히 대체되어 사라져버렸을까요?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저는 준서가 끝없는 계단을 따라 저를 쫓아오고 항상 저를 거의 잡을 뻔하는 악몽으로 가득 찬 불안한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회색빛으로 비가 내렸고 하늘은 제 기분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각난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리는 옅은 통증으로 욱신거렸는데 아마도 쌓인 긴장감이나 지난 며칠 동안
점차 제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조작된 약 때문일 것입니다. 정훈 씨가 아침 8시 30분에 신선한 커피와 빵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의 눈에는 저에게 힘을 주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기분은 어떠세요? 그가 방의 작은 테이블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리며 물었습니다. 제 평생이 거짓이었다는 걸 발견한 사람 기분이죠. 저는 웃으려 했지만 실패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정훈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몇 년 동안 준서에게 주었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당신들이 함께 나눈 행복한 기억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그것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의 말은 선이었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기억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 손주와 나눈 웃음, 애정의 순간, 비밀스러운 대화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심이었고, 얼마나 많은 것이 저를 조종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을까요? 20분 후에 박은주 박사님 진료를 받으러 나가야 합니다. 정훈 씨는 제 불편함을 눈치채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진료실에서 바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서가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에 첨부한 의료 검사 기록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석 달 전 당신이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막연하게 기억했습니다. 준서의 집에서 점심 식사 후 현기증을 느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더위와 피로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이미 저에게 약을 투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검사 기록에는 이미 당신 몸에 일부 비정상적인 물질이 있다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결과를 이용해 당신이 이미 몇 달 전부터인지 능력, 저하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주 박사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해석해 주실 겁니다. 박은주 박사님의 진료실은 서울의 한 고급스러운 동네, 거울 외관의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습니다. 가죽 안락의자와 장식용 분수가 있는 세련된 접수실에 들어서자 저는 제 소박하고 임시적인 옷차림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약 50세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크고 우아한 여성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회색 머리에 얇은 테 안경을 쓴 그녀의 흠잡을 데 없는 흰 가운은 다채로운 수공예 목걸이와 대조를 이루어 격식 있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김희선 여사님, 이분이 박은주 박사님입니다. 최 변호사가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의사는 단호한 악수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제 진료실로 가시죠. 완전한 평가를 해야 하고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다음 3시간은 지치도록 힘들었습니다. 먼저 박 박사님은 독극물 분석을 위해 혈액과 소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 후 날짜와 장소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복잡한 논리적 추론, 기억력, 의사결정 연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인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 내내 그녀는 제 의료 기록, 일상, 그리고 특히 제가 정신혼란이나 건망증을 느꼈던 순간들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증상은 항상 준서 씨 집에서 식사한 후에 악화되었나요? 그녀는 어느 순간 제 대답을 태블릿에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 특히 그 애가 끓여주기를 고집했던 저녁차를 마신 후에 그랬어요. 잠자는 데 도움이 되는 진정 효과가 있는 약초가 들었다고 했어요. 이런 혼란 증상을 처음 느낀 건 언제였나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석 달 전쯤 시작된 것 같아요. 준서가 유언장 갱신이라고 부르던 것에 서명한 후에요. 박 박사님은 최 변호사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당신 몸에서 벤조디아제핀 흔적을 보여주는 첫 번째 검사 결과와 일치합니다. 평가가 끝날 무렵 박 박사님은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희선 여사님,
오늘 제가 실시한 모든 검사를 바탕으로 당신은 치매, 알츠하이머 또는 다른 어떤 신경퇴행성 질환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지 능력은 나이에 완전히 부합하며 여러 검사에서 평균 이상의 수행 능력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훈 씨와 최 변호사가 저를 믿어주는 것과 공식적인 의학적 확인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럼 제가 겪었던 혼란 증상은요? 독극물 분석의 예비 결과는 로라제팜 및 기타 약물과 같은 물질의 잔류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 약물들은 혼합되었을 때 당신이 설명한 증상, 즉 졸음, 혼란, 기억력 감퇴를 정확히 유발합니다. 당신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사님. 당신은 체계적으로 독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독살당하고 있었다는 단어는 선고처럼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준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적으로 아는 것과 존경받는 의사가 그 끔찍한 사실을 그렇게 명확한 용어로 확인해 주는 것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완전한 보고서를 발행할 겁니다. 박 박사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이것을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손주에 대한 형사소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진료 후 차로 돌아와서 저는 펜션에서 도망친 이후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준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 관계에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깊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제가 마침내 진정되었을 때 물었습니다. 이제 반격합니다.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박사님의 보고서로 우리는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할 뿐만 아니라 판을 뒤집을 겁니다. 우리는 살인 미수, 문서 위조, 동의 없는 유해 물질 투여 및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최 변호사는 망설였습니다. 형사소송은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기 문서를 무효화하는 것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우리가 가진 증거들로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긴 법정 다툼의 전망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법정에서 낭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준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체포될까요? 우리가 가진 증거들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 미수는 중범죄입니다. 다른 혐의들과 합쳐지면 상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가 감옥에 간다는 생각은 저에게 모순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냉정하게 제 죽음을 계획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제 아들의 아들이었고 제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남은 것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요. 정훈 씨와 최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희선 여사님, 정훈 씨가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유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준서는 가능한 모든 선을 넘었습니다. 단순한 금융사기나 감정적 조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당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 말에 동의합니다. 최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는 당신의 안전이어야 합니다. 준서는 자신의 재산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형사 고소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가 당신이나 당신의 재산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말에 담긴 지혜를 인정했지만 할머니로서의 제 마음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와 제 죽음을 계획한 남자를 조화시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접수원인 상철 씨가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정훈아,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정훈 씨의 긴장된 표정으로 보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여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서가 1시간 전에 여기 와서 우리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또 찾았죠?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철이는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김희선이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준서가 당신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이 여기에 묵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즉시 떠나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결정했습니다. 이곳을 찾았다면 경찰이나 더 나쁜 것을 데리고 돌아올 겁니다. 더 나쁜 거요? 그가 빚진 사채업자요. 정훈 씨가 어둡게 설명했습니다. 준서가 정말 필사적이라면 당신을 찾기 위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상철 씨는 정문을 피해 호텔 뒤쪽에 직원용 출구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죠? 우리가 옆길에 주차된 정훈 씨의 차에 타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 아파트로요. 정훈 씨가 결정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건물에 보안이 있고 준서가 찾을 거라고 생각할 마지막 장소일 겁니다. 혼잡한 도시를 가로지르며 저는 창밖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도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제 삶이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는지, 해변에서 손주를 방문하던 조용한 미망인에서 제 혈육을 피해 숨어 지내고 낯선 곳에서 잠을 자며 목숨을 두려워하는 도망자로 정훈 씨의 아파트는 중산층 동네에 평범해 보이는 건물에 있었지만 경비원과 보안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작고 정돈된 아파트는 그의 실용적인 성격과 어울리는 미니멀리스트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그가 단지 싱글 침대와 작은 옷장만 있는 작은 손님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박 박사님의 보고서를 사건 담당 판사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설명했습니다. 정훈 씨의 작은 거실에 앉아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저는 저를 괴롭히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주고 계세요? 직장과 안전을 걸고 낯선 사람에게 집을 열어주면서까지요? 정훈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앞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6년 전에 제 할머니께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외삼촌, 즉 할머니의 큰아들이 거의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모두에게 할머니가 노망났다고 설득하고 모든 것을 장악했죠. 우리가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돈을 아끼려고 입원시킨 싸구려 요양원에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저택에서 살면서요. 그의 주먹은 고통스러운 기억에 꽉 쥐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할머니를 도울 자원이나 지식이 없었죠. 준서가 당신에게 하려던 짓을 보았을 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제가 무언가를 할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제 삶이 되어버린 악몽 속에서 저는 도덕적 원칙 때문에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온화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해변에서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둡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준서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힐 때까지 우리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훈 씨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판사님께서 보고서를 받으시고 즉시
성년후견 개시 절차를 중단시키셨습니다. 그가 승리의 찬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준서가 김희선 여사님이나 여사님의 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발부했다는 겁니다. 경찰에도 이미 통보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승리였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이 싸움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필사적이었고 빚에 쪼들렸으며 위험했고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내일 아침 당신의 진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진술과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들로 그들은 내일 중으로 준서와 아라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겁니다. 손주가 체포된다는 전망은 여전히 저에게 깊은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안전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정훈 씨는 아파트의 보안을 강화하고 모든 잠금 장치를 2번 확인하고 문에 휴대용 경보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떠났지만 다음날 아침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전할까요? 제가 정훈 씨가 작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물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대답했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이 주소를 모르고 건물에는 24시간 경비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한 장소를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도시 외곽에 농장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내일 준서가 잡힐 때까지 그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걱정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도망치는 것에 지쳤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남편과 함께 정직하게 일하며 보낸 평생 끝에 저는 도망자가 되어 낯선 곳에 숨어 지내며 안전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정훈 씨에게라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뿐입니다. 그가 대답하며 제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울 겁니다. 아마 다를지라도 여전히 당신의 삶일 겁니다. 그의 말에는 저를 위로하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제 삶은 뒤집혔지만 여전히 제 손에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면 저는 새로운 기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목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초인종이 일찍 울렸습니다. 흥분한 듯 보이는 최 변호사였습니다. 준서에 대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알렸습니다. 대구의 한 호텔 직원이 뉴스에서 그의 사진을 알아봤습니다. 어젯밤 그와 아라가 가명으로 체크인했다고 합니다. 대구요? 정훈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거기로 갔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경찰이 가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몇 시간 안에 체포될 겁니다. 그 소식은 약간의 안도감을 가져왔지만 무언가 여전히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대구라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도망치는 거라면 더 멀리 갔을 거예요. 어쩌면 국경을 넘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고요. 최 변호사는 제 말을 고려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도망자에게는 이상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만약 정훈 씨가 시작했다가 불안한 생각이 떠오른 듯 갑자기 멈췄습니다. 만약 뭐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만약 의도적인 교란 작전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가 최 변호사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정훈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몇 초간 듣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요?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긴급하게 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희선 여사님, 당신의 서울 집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경보 시스템이 15분 전에 울렸습니다. 경찰이 가고 있지만 준서군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대구에 간 적이 없었어요.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을 쫓는 동안 가짜 단서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를 보낸 거예요. 거기로 가야 합니다. 정훈 씨가 결정했습니다. 그가 서류나 귀중품을 찾고 있다면 정확히 무엇을 가져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위험해요. 최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준서가 아직 집에 있다면 경찰이 이미 도착했을 겁니다. 정훈 씨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 상황을 평가하고 그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마지못해 최 변호사는 동의했고 20분 후 우리는 제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해변나들이 이후로 보지 못했던 곳. 마치 영화 전처럼 느껴졌지만 불과 며칠 전이었던 그곳으로 익숙한 거리에 가까워지자 저는 제 집 앞에 주차된 경찰차 2대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정성껏 가꾸던 작은 정원은 그대로인 듯 했지만 현관문은 눈에 띄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한 경찰관이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집에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경보음이 침입자를 놀라게 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도망쳤지만 안을 꽤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무언가 특정한 것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저는 제가 본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랍은 뒤집혀 있었고 옷장은 열려 있었으며 서류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안식처, 남편과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집이 제 손주의 탐욕과 절망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서재로 직행했군요. 정훈 씨가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뭘 찾고 있었는지 알았던 거죠. 작은 서재의 혼란은 더욱 심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오래된 책상은 손상되었고 서랍은 뜯겨져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내장된 금고는 열려 있었고 내용물은 사라졌습니다. 금고에 뭐가 있었죠?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 보석 몇 점,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저는 거의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망설였습니다. 스위스 계좌 접속 정보요. 정훈 씨와 최 변호사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만약 준서가 그 정보를 얻었다면 정훈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원격으로 계좌에 접속해서 모든 돈을 이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은행에 전화해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이미 전화기를 들며 결정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일을 처리하는 동안 저는 천천히 집을 걸으며 치매의 정도를 흡수했습니다. 각 방에는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추운 밤에 껴안고 잠들었던 침실. 그가 일요일마다 그의 유명한 오븐구이 밥을 준비했던 부엌. 어린 준서가 흥분에 찬 눈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열었던 거실. 이제 모든 것이 더럽혀졌습니다. 물리적인 침입뿐만 아니라 이 순간 이전에 있었던 배신에 의해서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의 준서, 세계에 웃는 얼굴, 자랑스럽고 단결된 모습,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족의 이미지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어두운 얼굴로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은행과 통화했습니다. 20분 전에 당신의 신용정보를 이용한 계좌 접속 시도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준서가 성공했나요? 아니요. 은행이 인식되지 않은 IP에서 온 시도라 차단했습니다. 그만한 규모의 계좌에는 엄격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한 동결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당신이 스위스 지점에 직접 방문할 때까지 아무도 계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안도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돈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사적입니다. 정훈 씨가 우리에게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마지막 희망이 방금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방금 중요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박준서 씨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약 1시간 전에 제주도로 향하는 도로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제주도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름 별장, 저와 남편에게 그토록 감정적인 가치가 있었던 부동산. 그 애가 제주도 집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아마 거기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믿거나 빨리 팔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그냥 필사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정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숨을 곳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관이 알렸습니다. 그 부동산과 진입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짧은 통화 후 우리에게 돌아섰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와 통화했습니다. 준서가 잡힐 때까지 경찰 보호하에 호텔에 머무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은신처, 또 다른 낯선 침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더 많은 날들이라는 생각에 저는 갑작스러운 분노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아니, 저는 계속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준서가 제 존엄성과 독립성마저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제 목소리의 단호함에 스스로 놀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는 숨지 않겠어요. 저도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정훈 씨가 충격을 받아 외쳤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바로 거기로 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새로운 결의가 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의미가 있는 제가 아는 영역에서 제 손주를 직접 마주할 시간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최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준서는 궁지에 몰렸고 필사적입니다. 경찰이 그를 잡을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전에 그가 집을 파괴하면요? 그곳에는 제가 남편과 함께한 마지막 온전한 기억들이 담겨 있어요. 준서가 이 집을 더럽힌 것처럼 그곳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정훈 씨와 최 변호사는 안전과 절차에 대한 이성적인 주장을 제시하며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길에 대해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갈 겁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당신들이 가든 안 가든 경찰이 이미 거기에 있어요.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눈으로 끝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더 많은 논쟁 끝에 그들은 마침내 제가 엄격한 경찰 감독 하에 있고 준서를 개인적으로 대면하려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때가 되면 제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우리 차는 제주도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풍경은 우리가 겪고 있는 드라마와는 아름답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푸른 하늘 아래의 푸른 산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상쾌해졌습니다. 경찰이 준서의 차가 도시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정훈 씨가 전화를 받은 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어요. 저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그곳이고 모든 것이 끝날 곳도 그곳입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간의 두려움과 불확실성 끝에 저는 마침내 제 이야기에 고삐를 쥐고 있었습니다. 준서와의 임박한 대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희생자가 아니라 남편이 항상 제 안에서 보았던 강한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맞설 것이었습니다. 길은 수백 년 된 소나무들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지며 제 삶에서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영원히 바꿀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길은 매 구비마다 모순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편과의 여행, 제가 가장 가파른 구간에서 불안해할 때 터져나오던 그의 웃음소리, 그리고 뒷좌석에서 5분마다 아직 도착 안 했냐고 묻던 어린 준서. 그토록 행복했던 많은 기억들이
이제 곧 닥칠 일로 더럽혀졌습니다. 김희선 여사님, 정훈 씨가 제 생각의 흐름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집 주위에 경계선을 쳤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아마 준서일 겁니다. 부동산에서 2km 떨어진 곳에 설치한 임시 지휘소에 들를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 순간이 지날수록 상황의 현실은 더욱 명확하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제 손주는 궁지에 몰렸고 상처 입은 동물처럼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동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로갓길에 주차된 베닌 임시 경찰 지휘소에서 우리는 심각한 표정과 단연간의 경험을 보여주는 자세를 가진 중년의 남성인 김경희에게 환영받았습니다. 김희선 여사님,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상황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포위되었습니다. 내부에서 2명의 인물을 확인했습니다. 박준서와 최아라로 추정됩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방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무장했습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무기를 육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무장했을 가능성을 전제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서가 무장했다는 생각에 저는 새로운 고통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알던 다정한 아이가 어떻게 경찰이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계획이 어떻게 되죠?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통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응답하지 않으면 전술적 진입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전술적 진입이라니 강제로 집에 쳐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여사님. 하지만 자해나 심각한 재산 파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남편과 제가 평화의 안식처로 선택했던 집을 침입한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고, 준서가 폭력적으로 반응하여 다치거나 더 나쁜 일이 생길 가능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그 애와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제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훈 씨와 최 변호사가 거의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김경희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손주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필사적입니다. 여사님을 그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그 애는 저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내면의 목소리가 그 확신에 의문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준서가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요. 그 애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알아요. 송구하지만 여사님, 김경희가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알던 준서는 당신을 독살하고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 계획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제 안의 무언가는 여전히 제가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준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어떤 마무리를 위해서. 경희님, 최 변호사가 제 결심을 알아차리고 개입했습니다. 어쩌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김희선 여사님께서 물리적 접촉 없이 안전한 거리에서 전화로 준서와 이야기하신다면요? 김경희는 잠시 그 아이디어를 고려했습니다. 그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메가폰을 이용해 집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가 대화에 응한다면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절차에 대한 더 많은 논의 끝에 계획은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경찰 밴 안에 머물면서 집 유선 전화로 준서와 이야기할 것이었습니다. 안전할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목소리가 잠재적으로 그를 진정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기억하세요. 제가 준비하는 동안 정훈 씨가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그가 다시 당신을 조종하려 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저는 그 조언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제 약점, 제 감정적 기폭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종하기 위해 몇 년 동안 그것들을 꼼꼼히 연구했습니다. 김경희는 메가폰을 이용해 집과 통신했습니다. 박준서, 당신과 최아라가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집은 포위되었고 출구는 없다. 당신의 할머니가 집 전화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 전화벨이 울리면 받아라.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거실의 커튼 하나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는 통신 장비에서 통화 연결음을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벨이 울렸을 때 누군가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나야, 할머니. 몇 초간의 침묵 후 뭘 원하세요? 준서의 목소리는 이상하고 긴장되어 있었으며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어, 준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알고 싶어. 전화기 저편에서 씁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냐고요? 정말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항상 할아버지와 함께 당신만의 거품 속에서 완벽한 세상에서 살면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못했죠.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두 분이 항상 완벽한 커플, 모범적인 조부모였던 것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진우 씨와 이선 씨를 존경했죠. 친절하고 관대한 분들이라고. 하지만 손님들이 떠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죠. 그의 말은 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준서야,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우리는 항상 너를 사랑으로 대했어. 사랑이라고요? 그는 그 단어를 거의 뱉어내듯이 말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부르시나요? 제 아버지가 당신들 때문에 몇 번이나 울었는지 아세요? 모범적인 부모님을 뵙고 나서 몇 번이나 망가져서 돌아왔는지요. 민수, 준서는 제 아들,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내 아빠는 문제가 있었어, 준서야.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도우려 했어. 당신들이 만든 문제였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항상 완벽을 요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 아들과 비교하면서요. 그가 하는 어떤 것도 위대한 박진우 씨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 비난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민수에게 엄격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탁월함을 기대했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었지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을 위해 최선을 원했습니다. 네, 아빠는 사랑받았어, 준서야. 만약 그가 그런 인상을 받았다면 그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준서는 다시 웃었고 그 소리는 제 피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가 잘못 이해했어, 아들아. 다 너를 위한 거야. 제 아버지가 그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당신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었다고요. 그 폭로는 물리적인 충격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민수는 파티에서 돌아오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차는 커브길에서 전복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책임, 끔찍한 실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뒤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준서야,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제가 신경 쓰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는 씁쓸함이 명백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당신들이 저를 거두셨죠. 물론 모범적인 조부모님들은 고아가 된 손주를 버리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항상 제가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까봐 지켜보면서 항상 저에게 완벽하라고 그처럼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고 압박하면서요. 그의 말은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상처를 열었습니다. 민수가 죽은 후 남편과 제가 준서에게 특히 엄격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우리의 시각에서는 낭비했던 모든 기회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던 아이에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준서야, 만약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게 나를 죽이려 한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더 차분하고 거의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어떤 것도 정당화하지 못하죠. 저는 길을 잃었어요, 할머니.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깊은 한숨.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제 삶의 무언가를 통제하기 위해 도박을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변명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우리와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 준서야. 내가 어떻게든 도와줬을 텐데. 어떻게요? 재정적 책임감에 대해 설교하면서 의사가 된 친구 아들과 저를 비교하면서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너무 늦었어요. 상어는 빚쟁이에게 그다지 인내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결심했구나.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그 진실의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라의 아이디어였어요. 그가 잠시 후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더 깔끔하고 더 빠를 거라고 했어요. 나이 든 부인, 가정 내 사고, 아무도 많이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유산은 제게 오고 저는 빚을 갚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가 저를 살해할 계획을 묘사하는 냉담함에 저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우리 가족의 기능장애의 깊이를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이제 어쩔 거니? 계획이 뭐야, 준서야? 집은 포위되었고 출구는 없어. 또다시 긴 침묵.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빨리 팔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어요. 보석, 가치 있는 서류, 뭐든지. 하지만 쓸만한 건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만약 찾았다면 어떻게 했을 거니? 제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상호와 협상해서 시간을 더 벌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가 희미해졌고 배경에서 아라가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야, 경찰에 자수해. 지금은 그게 유일한 선택이야. 어쩌면 좋은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고려하면 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 형량이라고요? 그는 다시 웃었고 그 소리는 불안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해 못하시는군요. 그렇죠? 상어는 이미 제가 갚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감옥에 있더라도 저를 찾을 거고 그건 교도소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거예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준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법과 질서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범죄자들로부터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널 보호해 줄 수 있어. 저는 별 확신 없이 제안했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 같은. 그러려면 제가 상어를 넘겨야 할 텐데 그건 기본적으로 제 사망 선고서에 서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할머니. 제가 모든 걸 완전히 망쳤어요. 그의 목소리 톤에서 무언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었지만 저를 겁나게 하는 어떤 최종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서야, 무슨 생각하고 있니? 피곤해요, 할머니. 도망치고, 거짓말하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에 너무 지쳤어요. 준서야, 내 말 들어. 충동적인 짓 하지 마.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함께요? 그가 물었고, 순간 저는 그가 과거에 불안정한 아이였던 모습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짓 후에 제가 당신에게 하려던 짓을 계획한 후에
나에게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 후에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의 아들이야. 나는 여전히 네가 어렸을 때의 기억,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김경희를 보았고 그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라고 그를 대화에 참여시키라고 손짓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생각해봐, 준서야, 제가 계속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민수가 정말로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면 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지 마. 이해 못하세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 무기 없이 문으로 나와서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의 모든 결점을 안고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자. 전화기 저편에서 준서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모든 일 후에? 그래, 저는 정훈 씨와 김경희의 놀란 시선을 무시하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내가 너에게 갈게. 김경희는 마이크를 가렸습니다. 김희선 여사님,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할머니와 손주 사이의 문제,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속임수 없이, 준서야, 더 이상의 거짓말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후에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총을 놓을게요. 베란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라는 집 안에만 있을 거고요. 거기로 갈게. 저는 전화를 끊으며 약속했습니다. 혼란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정훈 씨, 최 변호사, 김경희가 동시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자살행위예요. 정훈 씨가 외쳤습니다. 총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최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김경희가 선언했습니다.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느끼지 못했던 결의를 가지고 세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가족이고 제 책임입니다. 폭력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시도해야 합니다. 김희선 여사님, 김경희가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죽이려 계획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가족 불화가 아닙니다.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악의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고통이 있고 세대 간의 트라우마가 있고 너무 늦기 전에 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논쟁 끝에 우리는 타협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되 옷 아래에 위장된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위험 신호가 있을 시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된 채 전략적으로 배치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숨겨진 마이크를 착용할 것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을 때 정훈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다시 조종당하지 마세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할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이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준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요. 집까지의 여정은 불과 2km였지만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로의 매구비는 익숙한 풍경을 더 많이 드러냈습니다. 높은 소나무들, 제주도의 푸른 하늘, 그리고 마침내 완만한 언덕 꼭대기에 남편과 제가 우리의 안식처로 지었던 나무와 돌로 된 집. 차가 안전한 거리에 멈추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내렸습니다. 마지막 100m는 혼자 걸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블라우스 아래 방탄조끼의 무게를 느꼈고 그것은 제가 마주한 위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저는 베란다 계단에 앉아있는 준서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딘가 더 작아 보였고 구부정했으며 항상 보이던 자신감 있는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최근에 온 사람처럼 붉었습니다.
저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준서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셨네요. 온다고 했잖아.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고 열린 상처는 너무 많은데 우리 둘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총은 테이블 위에 있어요. 그가 마침내 집안 쪽을 막연하게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요. 저는 거리를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준서야? 정말로 무슨 일이? 그는 얼굴을 감쌌고 그 모습은 민수를 너무나 닮아서 제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대학 때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였어요. 소액으로. 그러다 한번 크게 땄는데 그 기분은 제가 느껴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통제감, 힘, 인정.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요.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잃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중독되어 있었어요. 돈을 되찾아야 했죠. 그래서 더 많이 걸었어요. 끝없는 악순환이었죠. 불법 카지노에서 아라를 만났어요. 거기서 일했죠. 대출로 특별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보였어요. 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니, 준서야? 할아버지와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했을 텐데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엇이든 제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만 빼고요. 대학 1학년 때 미적분학에서 낙제했던 거 기억하세요? 할아버지는 몇 주 동안 저와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와 똑같다고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 기억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엄격함이 준서를 더 노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으며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어. 제가 인정했습니다.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게 네가 나에게 하려던 짓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준서는 고개를 숙였고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알아요. 정당화할 수 없어요. 아라가 제안했을 때 저는 즉시 거절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절망적이었고 너무 두려웠어요. 상어가 첫 번째 경고로 제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했고 매일 이자 때문에 빚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 죽음이 해결책이라고 결심했구나. 의식적인 결정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미끄러운 비탈길 같았죠. 처음에는 그냥 서류 몇 장에 당신의 서명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당신이 송금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당신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게 보이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마침내 사고였죠.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그는 그 단어를 반복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갔을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었습니다. 준서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할머니를 육체적으로 해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선을 넘은 후에 솔직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이상 모르겠어요. 그의 잔인한 정직함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조종이나 숨겨진 의도 없이 진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 제가 무슨 선택권이 있겠어요? 감옥은 피할 수 없고 상어는 결국 아니든 바뀌든 저를 찾을 거예요. 증인 보호 제도가 있어 제가 제안했습니다. 협조하면 상어와 다른 사채업자들을 고발하면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 못하세요. 교도소 시스템을 포함해서 모든 곳에 인맥이 있어요. 안전한 은신처는 없어요. 그럼 내 대안은 뭐야? 할아버지의 리볼버? 그 말은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습니다. 준서는 눈을 들었고 그의 시선에는 고통이 명백했습니다. 유일한 출구처럼 보였어요.
적어도 제 방식대로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와 약간의 거리를 두었지만 그가 제 존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의 옆 계단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하실지 아니?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실망스럽다고 하시겠죠. 준서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이라고 하셨을 거야. 그 결과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저는 준서의 시선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그 아이의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워요, 할머니. 그가 거의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모든 것이 알아. 그리고 쉽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하지 않을게. 너는 끔찍한 선택을 했어, 준서야.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해. 저를 미워하세요?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 죽음을 계획했던 손주, 하지만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품으로 달려왔던 아이, 제가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준서야. 깊이 상처받았고 실망했고 아직 배신감을 처리하고 있어. 하지만 미움은 아니야. 아마 늙은이의 특권일지도 모르지. 사랑이나 미움 같은 단순한 단어들보다 감정은 항상 복잡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경찰에 자수하고 상어와 사채업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한 짓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야.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기억을 간직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제 영원히 더럽혀졌고 다른 일부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나는 계속 나아갈 거야.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내 삶을 다시 세울 거야. 누가 알겠어? 금융학대 피해 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시작하거나 도박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지도 모르지. 이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는 거야.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와 미래에 대한 어려운 진실을 마주한 두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준서가 일어섰습니다. 준비됐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 거리에서 기다리던 김경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2명의 경찰관과 함께 다가왔고 총은 내려져 있었지만 보였습니다. 박준서, 김경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살인미수, 유해물질 투여,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준서는 마지막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조종이 아니라 지친 체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후회의 첫 번째 희미한 빛일지도. 죄송해요, 할머니.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단순한 말로 치유하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요청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그가 구하는 완전한 용서를 제공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순찰차로 끌려가는 동안 아라는 다른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다가와 제 어깨에 부드럽게 팔을 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돌아서기 전에 제주도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은 기쁨과 슬픔, 진실과 거짓으로 가득 찬 과거를 상징했습니다. 이제는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준서와 아라는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인미수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2년, 그녀는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준서의 늦은 자백은 사건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준서가 상호에 대해 제공한 정보로 촉발된 경찰 작전이었습니다. 수사를 통해 3개주에 걸쳐 불법 도박장과 자금 세탁으로까지 뻗어있는 사채업 네트워크가 드러났습니다. 상어는 수십 명의 공범과 함께 체포되었고 국내 최대 범죄 조직 중 하나가 해체되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스위스 계좌의 일부 자금으로 저는 금융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도박 중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전념하는 박진우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했던 개인적인 비극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단 운영에 있어 귀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무 전문 지식과 윤리에 대한 헌신은 이 새로운 여정에 완벽한 파트너가 되게 했습니다. 저는 준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개월 후에 교도소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모순된 감정으로 가득 찬 어려운 대화였습니다.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마르고 더 과묵했으며 제가 알아차리게 된 조종적인 빛은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치료받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제 자신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는 쉬운 용서를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더 가치 있는 것, 즉 정직함을 제공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관계가 예전 같아질지 모르겠어, 준서야. 어떤 배신은 너무 깊어.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게.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재건될 수 있을지 알게 되겠지. 때때로 서울의 더 작지만 더 아늑한 새 집에서 잠에서 깨면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해변에서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순간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러면 심호흡을 하고 그 메시지가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저를 구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67세에 저는 가족이 단지 피와 DNA가 아니라 신뢰, 존중, 그리고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한 매일의 선택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가족, 재단의 친구들, 정훈 씨, 심지어 우리가 돕는 일부 노인들은 단순히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주도 집에 관해서는 저는 그것을 팔거나 버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학대 피해 노인들이 회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장소인 휴양센터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남편과 그리고 내 어린 준서와 함께 나누었던 행복한 기억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기억들은 모든 실제 가족 이야기처럼 고통과 공존할 뿐입니다. 준서가 체포되기 전 마지막 대화를 나눴던 그 집 베란다에 저는 새로운 이야기와 두 번째 기회를 위하여라는 간단한 명판이 달린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여름날 오후 저는 그곳에 앉아 정원을 산책하는 노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공유하는 취약성 속에서 힘을 찾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해가 산 너머로 지기 시작할 때 저는 화창한 해변에서 낯선 사람에게서 온 예기치 않은 메시지 하나로 단 한순간에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바뀔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